한국과는 13시간의 시차가 있는 곳이죠. 가끔 한국말로 대화하고 싶을 때마다 여기 사연을 찾아 듣곤 했어요. 지금은 딸과 둘이 함께 살고 있지만 한때는 제게도 남편이 있었어요. 남편은 연애할 때부터 부모님을 잘 챙기는 효자였어요. 집안도 부유한 편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 사소한 것 하나하나 챙김을 받으며 자란 시부모님은 할 줄 아는 게 전혀 없으신 것 같았어요.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해주던 습관이 남아있어 그 흔한 치약 포장지 뜯는 것 하나 하지 못하셨죠. 제 남편은 알고 보니 효자가 아니라 집사 노릇에 길들어진 것 같았죠. 처음 시부모님을 만났을 때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며느리 될 사람에게 눈도 마주치지 못하시고 직접 말도 건네지 않으셨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낯을 많이 가리시고 조금 수줍음을 타시나 보다 생각했어요. 무슨 하실 말씀이 있으셔도 저에게 안 하시고 남편 귀에 대고 소곤소곤 이야기하셨죠. 엄마, 다시 크게 내 귀에 대고 물어볼 거 있으면 이야기해. 그런 편이지. 엄마 뭐라고? 자기야, 아이 계획이 어떻게 되냐고 물으시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앞에 사람이 있는데 남편이 연신 고개를 숙이고 어머니 입 가까이 귀를 대고 또 제게 전달하고 대화를 계속 그런 식으로 하시더군요. 남편도 이쯤 되면 직접 편하게 말씀하시라고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건 또 끝까지 그대로 듣고 전달해주는 모습을 보며 살짝 의아했어요. 이게 맞나 싶고 처음 보는 유형의 어른이다 보니 앞으로 어떻게 대해드려야 하나 걱정도 되었죠. 그런데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니 오히려 잘 되었다며 기세고 자기 주장강에 막 밀어붙이는 시부모님들보다야 100배 낫다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도 그 말에 안심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한참 잘못 생각했던 거죠.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애가 둘이 생긴 느낌이 드는 거예요. 분명 제 배로 낳은 건 딸아이 하나뿐인데 시부모님까지도 제 아이돌 보듯 하나부터 10까지 챙겨드려야 했거든요. 결혼 전에는 남편이 시부모님을 하나부터 10까지 챙기고 있었나 본데 결혼하고 나니 그게 전부 제 몫이 된 거죠. 제일 심각한 건 시어머니께서 수저 하나도 놓으실 줄 모르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제가 끼니 때가 되면 시부모님 집으로 가 밥도 차려드리고 간단히 집 청소도 해드리고 빨랫거리도 돌려드리고 했거든요. 그런데 음식 준비를 하고 있으면 시어머니께서는 세상 신기하다는 듯한 얼굴로 순수하게 구경만 하고 계셨어요. 정말 가만히 보기만 하셨죠. 시아버지께서는 제가 다 차려놓고 난 뒤에야 방에서 나오시는 게 일상이었어요. 하루는 제가 음식하느라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는 와중에 시어머니께서 또 나와 가만히 저를 구경하고 계시기에 어머니 수저 좀 놔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식탁을 어슬렁대던 시어머니께서는 갑자기 힝 하는 소리와 함께 눈물을 훔치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순간 저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갑자기 무슨 일이 있으신가 했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얼마쯤 지나자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무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더니 대뜸 노발대발 하더라고요. 참 황당했어요. 당신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이야기한 거야? 엄마가 당신이 자기를 파출부 취급했다던데 대체 뭐라고 했길래 엄마가 엉엉 울면서 전화를 하냐고. 당신 나 없을 때 우리 엄마 괄시해? 그게 무슨 소리야. 파출부 취급이라니. 설마 고작 그 일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당신 지금 오해한 거야.
내가 식사 챙겨드리면서 수저 좀 놓아달라고 말씀드렸어. 며느리가 그 정도 부탁도 못해? 내가 명령이라도 했을까봐 나 진짜 좋게 부탁드리듯이 말했어. 어떻게 그 말 하나로 당신한테 그렇게 말씀하셔? 오히려 내가 서운하려고 하는데. 좋게 말했다고? 그런데 엄마가 저렇게 서럽게 울면서 나한테 전화를 하셨겠어? 너 뭐라고 얘기했는데? 나한테 똑같이 다시 얘기해봐. 저는 분명 좋게 말했고 남편이 대뜸 저를 오해하고 몰아붙여도 좋게 상황을 설명하려고 했죠. 그런데 남편은 믿질 않았어요. 너무 억울하고 분했어요. 수저 놓아달라는 말 한마디에 저렇게나 노여워하시다니. 시부모님 눈에는 제가 며느리가 아니라 하인쯤으로 여기셨나봐요. 본인 집에서 월급 받아가며 시중 들어주는 파출부요. 그러니 파출부가 수저 좀 놔달라는 말 한마디에 뒷목 잡고 넘어가신 거 아니겠어요? 착각 속에 사는 것도 정도가 있지. 일하는 사람과 며느리는 엄연히 다르잖아요. 여전히 손 하나 까딱 않고 사람 부리기만 하는 양반놀이가 끝난 지가 언젠데요. 살 입은 건 못하고 남의 집 귀한 자식을 파출부 취급하려 드시는 노인네들을 이해해줄 필요를 못 느꼈죠. 남편까지 한술 더 뜨니 더더욱 며느리로서의 도리조차 해드려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뭘 똑같이 다시 해. 당신 어머님 말씀만 듣고 나 이렇게 몰아세우는 게 지금 맞아? 싸납게 이야기 안 했다고 했잖아. 그리고 내가 손이 3개야? 삼시세끼 끼니 때마다 손 하나 까딱 안 하시는 시부모님 밥 차려드려, 집안일 해드려. 파출부는 내가 파출부가 된 것 같아. 밥을 차려드려도 잘 먹겠다 말씀 하나 없으시고, 청소하고 있으면 고생한다, 쉬라 해라, 건네는 말씀 하나 없으시다고. 나도 지쳐. 나야말로 파출부 취급당하는 것 같아.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부모님이 며느리 처음 생겨보셔서 어떻게 대해야 할지 잘 모르고 어려워하셔서 그런 거잖아. 남들은 며느리 뭐 여러 번 생겨봐서 말 걸고 따뜻하게 대해주셔.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당신 진짜 그게 이 사달이 날 이유라고 생각하는 거야? 됐다. 나 이제부터 끼니 때마다 어머님 아버님 댁 와서 챙겨드리는 거 안 할 거야. 이렇게 고생하는데 어떻게 집안 사람 중 누구도 고생한다 고맙다 말 한마디가 없어. 내가 이러는 게 지금 당연한 거야? 종 부리듯이 이러는 게 당연해? 당연한 취급하시면 나는 최소한의 도리도 못 해드려. 나도 사람이야.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이번 일로 나 당신한테도 시부모님한테도 마음 상했어. 나 이제 안 해. 못 해. 그렇게 고생해가며 챙겨드리면서도 여태껏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듣지 못했어요. 고맙다는 말은커녕 파출부 취급한다는 억울한 오해나 받으니 더 이 고생은 하고 있을 이유가 없었죠. 파업 선언을 하자 남편의 반응은 더 가관이었어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래도 최소한의 도리라는 게 있어. 당신 그렇게 막무가내로 나올 거야? 막무가내? 최소한의 예의라는 게 있어. 나한테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고 하기 전에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부터 해. 그리고 엄연히 말하면 당신 부모님이야. 수발을 들어도 당신이 들어야지. 셀프요도 몰라? 내가 이렇게 수발 들은 게 당연한 게 아니라고. 그렇게 아쉬우면 당신이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직접 챙겨드리면 되겠네. 그래, 이제부터 내가 챙긴다. 나중에 딴 말 마라. 직접 챙겨드리자 하자 남편은 더 이상 제게 시댁 모시는 일은 부탁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고생했다, 고맙다, 힘든 거 안다는 이해와 공감 어린 따뜻한 남편의 말이 필요했을 뿐인데 곧 죽어도 그 말은 해주지 않더군요. 지금까지 내가 해드린 것들이 전부 최소한의 도리고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던 거예요. 저는 서운함이 무척 컸고 그때부터는 남편이 지금껏 하던 대로
시부모님을 챙겼어요. 저는 일절 도와주지도 않았고 남편이 시부모 모시는 일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도 묻지도 않았죠. 지금까지 하던 대로 종노릇하며 살아라. 근데 나는 그렇게 못 산다 생각하며 관심을 완전히 꺼버렸어요. 그러다 일이 터진 거예요. 어느 날 남편이 일주일간 회사 일로 출장을 가게 됐어요. 어린애처럼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는 시부모님을 챙길 사람도 믿고 맡길 사람도 없어진 거죠. 남편은 출장 가기 전부터 제게 살랑대더니 일주일만 봐드릴 수 없냐 부탁했어요. 청소도 밥도 자기가 다 알아서 챙겨둘 테니 문제가 있나 없나 가끔 들여다 봐주기만을 하라고요. 별것도 아닌 일이죠. 그 정도야 며느리로서 해드릴 수 있었고요. 그러게 왜 처음부터 시어머니 말씀만 홀랑 듣고 저를 몰아세웠을까요?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아끼지 않고 해주고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마음이라도 내비쳤으면 이런 사소한 부탁까지 하면서까지 아쉬운 소리 하듯 굴 필요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저는 못마땅한 듯한 기색을 내비치면서도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하고 알겠다고 남편의 부탁을 수락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출장을 간 날 불이 나게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죠. 결혼 생활 이후로 처음 받아보는 시어머니의 전화였어요. 내심 놀라 전화를 받으니 용기를 내서 연락하셨는지 기어들어갈 것 같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어머니, 어쩐 일로 전화하셨어요? 집에 무슨 일 있으세요? 별일 없으시죠? 식사는요? 잘하셨어요? 절대 최소한의 도리 말고는 챙기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었는데 전화 한번 해본 적 없던 분께서 전화까지 하시니 저도 사람인지라 조금 놀라기도 하고 걱정부터 들더라고요. 아가, 우리 집 기계에 오류가 뜨는데 이거 만질 줄을 모르겠어. 와서 잠깐 봐주면 안 되겠니? 저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던 터라 어머니의 애처로운 부탁에 얼른 시댁으로 달려가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몇 개월 만에 가본 시댁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온갖 가전제품들이 그 집에 가득 생겨 있더라고요. 에어컨, 공기청정기, TV 청소기, 식기세척기, 냉장고에 건조기까지 그냥 집에 있던 온갖 살림살이가 전부 최신형으로 싹 바뀌어 있었던 거였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눈이 휘둥그레진 채 둘러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게 다 뭔가요? 어떻게 이 비싼 것들을 전부 장만하셨어요? 세상에, 전부 최신형들이라 쓰기 어려우셨을 텐데 그이가 선물해드린 거예요? 아니, 그이가 무슨 돈으로 이걸? 난 모르겠다.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있으면 집안일 많이 고생 안 해도 된다고 집에 하나둘 들이더구나. 아이, 청소기가 켜지질 않아서. 저는 솟아오르는 의문들을 잠시 눌러두고 급한 대로 어머니께서 봐달라던 청소기를 봐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든 생각은 가계부를 살펴봐야겠다였어요. 솔직히 남편이 월급으로 저 모든 것들을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마련한다는 게 말이 안 됐거든요. 저는 남편 서재로 들어가 남편이 늘 작성하던 컴퓨터 속 가계부를 뒤졌어요. 나 몰래 어디 숨겨둔 비상금으로 사들인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차라리 비상금으로 산 거면 다행이겠다 싶었어요. 건드리면 안 되는 통장을 건드렸을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가계부 파일을 열어보니 머리가 쭉 뼈서며 예상이 적중하는 상황을 마주했어요. 통장 2개가 비어 있었죠. 하나는 경조사나 양가 부모님께 쓸 돈을 따로 모아놓은 통장이었고 하나는 우리 딸아이 이름으로 만들어둔 제 퇴직금이 들어있던 통장이었어요. 두 통장 모두 만들 때 서로 합의하고 쓰기로 했고 쓰기 전 무조건 이야기를 하기로 했던 것들인데 전부 제게 말 한마디 없이 모조리 쓴 거였어요.
저는 저희 부모님께도 같이 쓰려던 돈에 손댄 것도 화가 났지만 저희 딸아이 통장에까지 손을 댄 남편이 너무 한심했어요. 다른 걸 다 떠나더라도 아이 통장으로까지 건드린 건 참을 수 없었어요. 수연이를 품고 있을 때 막달까지 꿋꿋이 버티며 퇴직금 하나만 바라보고 일했는데 제 지난 날들이 억울해서라도 수연이 앞날을 위해서라도 그 돈은 원상복구 시키도록 해야 했죠. 저는 출장을 끝마치고 돌아온 남편의 현관에 세워놓고 다짐을 받아냈어요. 너는 네 자식 통장에서 돈을 빼가놓고 아빠란 소리가 나와? 양심 없니? 그 돈 어떤 돈인지 알지? 내가 수연이 뵀을 때 막달까지도 꾸역꾸역 버텨가며 받아낸 퇴직금이야. 너 그 돈 원상복구 시켜놔. 공용 통장은 그렇다 쳐도 그 통장 원상복구 안 시켜두면 그 집 가전제품 싹 다 팔아서라도 수연이 돈 다시 채워둘 거니까 알아서 하라고. 저도 제 할 말만 마치고 휙 돌아 방으로 들어와 버렸죠. 그런데 며칠 뒤 갑자기 남편이 수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놈이 또 무슨 사고를 치려는 건지 몰래 나가서 통화를 하거나 줄자를 들고 방에 들어가기도 했고요. 방 사이즈를 이것저것 재고 종이에 메모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쯤 되니 제가 지금 애를 몇 명 키우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싶었어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시부모님이며 독단 행동하며 주기적으로 사고치고 있는 남편 놈까지. 오히려 유치원생인 제 딸아이만이 얌전하게 사고 한번 치지 않고 쏙 썩이지 않는 애였죠. 이 집구석에서 유일하게 저를 생각하는 아이였어요. 다음날 아이 유치원을 데려다주고 돌아오니 이삿짐 직원이 문 앞에 서 있더군요. 어떻게 오셨어요? 저희는 이사 계획 없는데 잘못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여기 305동 1106호 아닌가요? 저희 가전제품 여러 개 들어올 거 있다고 자리 좀 봐달라고 사장님이랑 통화했는데요. 오늘 약속 잡고 온 건데 집에 아무도 없으시길래 사장님께 마침 전화하려던 참이었어요. 가전제품이 들어온다는 말에 대번에 눈치를 챘어요. 시댁에서 들어올 가전제품이구나. 혹시 시부모님을 아예 이 집에 들일 생각인 건가 하는 생각에 정말 꼭지가 도는 기분이었죠. 저는 당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난데 우리 집 앞에 이삿짐 센터분이 와 계시네. 가전제품 들어올 자리 확인하러 오셨다고. 너 또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 거야? 당장 설명해봐. 아니 네가 수연이 통장에 돈 복구시켜 놓으라며. 그래서 엄마 아빠 집 정리하고 그 집 가전제품들이랑 쓸만한 가구들 우리 집으로 드릴 거야. 네가 돈 복구시키라며. 둘째 안 낳고 엄마 아버지 모시고 살면 그 돈도 빨리 모으겠지. 네가 하라 했잖아. 나는 최대한 방법 강구한 거야. 그래서 제가 지금 시부모님 모시고 살라는 소리를 이딴 식으로 통보하는 거야? 그것도 내 탓하면서? 내가 돈 복구시켜 놓으라는 말이 무슨 방패야? 내가 돈 돌려놓으랬지. 네 멋대로 이런 사고치라 했어? 애초에 감당도 안 되고 복구시킬 깜냥도 안 되는 게 왜 함부로 돈에 손을 대 그러게? 그리고 이제 와서 나랑 같이 수습하자는 거야? 그러자 남편은 같이 살면 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봐드릴 필요도 없을 거 아니야. 밥 먹을 때도 너 밥 먹는 거에 수저 2개만 더 넣으면 되고, 빨래도 우리 거 돌릴 때 우리 부모님 거 몇 개 같이 돌려드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나도 이게 다 수연이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 자꾸 내 탓하는데 애초에 당신 앞가림도 스스로 할 줄 모르시는 시부모님과 그걸 오냐오냐 받아준 네가 자초한 결과야.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한테 물어봐라. 처음 그때 그 상황에 누가 미쳤다고 계속 그 짓을 하고 있어.
너만 니네 집 귀한 아들이야? 나도 우리 집 귀한 자식이야. 왜 귀한 자식 데려다가 파출부 노릇을 시키려 들어? 저는 이게 이 인간 천성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더는 그러려니 내려놓고 봐주기만 할 수가 없었어요. 제멋대로 계산기 두드려 제가 피땀 흘려 모은 돈까지 모조리 그 집에 갖다 바치겠더라고요. 하다 이제 제 자식 돈까지 전부 그럴 놈이구나 싶었어요. 손발 없는 것처럼 정말 손 하나 까딱 않고 사는 멍청한 시부모들에게 저놈이 언제까지고 돈을 퍼주고 있는 꼴을 더는 볼 수 없었어요. 언제 또 눈 뜨고 코 베어갈지 모르겠구나. 이 집에 믿을 놈이 하나도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정리해야겠다 싶었어요. 저는 통화를 끄는 그날로 짐을 쌌어요. 제 짐, 수연이 짐까지 전부 싸 곧장 친정으로 갔죠. 첫째 딸이 갑자기 말도 없이 바리바리 자식까지 달고 친정집으로 들어오니 부모님과 남동생이 무척 놀라했어요. 저는 부모님 보자마자 서러워서 눈에 눈물이 고이더군요. 남동생은 눈치껏 딸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자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눈물이 줄줄 흘렀고 부모님께서 말없이 안아주셨죠. 여태 똑똑하고 야무진 첫째 딸이라 생각했는데 헛똑똑이가 따로 없었던 거예요. 알아서 똑부러지게 잘 살겠지 하고 계셨을 텐데 딸이 이러고 돌아왔으니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지 죄송스러운 생각에 고개도 참아들지 못하고 한참을 울었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정서방이랑 싸웠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얼마나 심하게 싸웠길래 짐까지 싸들고 왔어? 바람 그런 건 아니지? 엄마, 그 인간도 너무 싫고 시댁 식구들도 너무 싫어. 시부모님들은 손 하나 까딱할 줄 모르는 바보 천치들에 사람 부릴 줄만 알아. 내가 너는 못 돌봐드린다고 했더니 갑자기 그걸 돈으로 계산하면서 우리 공용으로 쓰는 통장이랑 수연이 통장 돈까지 싹 빼서 지 부모님 집에 가전제품 사다 바치는 놈이야. 그러자 아빠가 남의 집 귀한 딸을 그렇게 대한다고? 아니 상견례 할 때부터 사돈 될 사람들이 조용하고 좀 어리바리한 줄 알았더니 어리바리가 아니라 바보 팔푼이들이었어. 정서방 당장 내려오라 그래. 아빠, 그 인간들이랑 말 섞지도 마. 내가 또박또박 따지고 들어갔는데 말 통하지도 않아요. 통할 새끼였으면 진작 통했어. 내가 진짜 수연이 통장까지 건드린 것 때문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 돈이라도 돌려놓으랬더니 당장 그 큰 돈을 어떻게 갚냐면서 이젠 자기 부모님을 우리 집으로 들이겠대. 나랑 말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어떻게 남편이라는 게 아내랑 상의도 없이 그런 큰일들을 자꾸 독단적으로 벌이니 참 위험한 놈이구나. 일은 지가 벌려놓고 내 딸 탓까지 한다니 이거 말로 될 일이 아닌 것 같긴 하네. 어쩌죠 여보? 엄마, 나는 저런 놈이랑 더는 못 살아. 내 돈도 문제지만 시부모님 언제까지 사실지도 몰라도 내 돈뿐만 아니라 우리 수연이한테 들어갈 돈도 죄다 가져다 바치게 생겼어. 그래놓고 맨날 내가 자기 부모님 안 모셔서 그런 거라고 가짜는 계산해가며 평생 나 원망만 하겠지. 딱 꼬락서니가 그래. 나 이혼할 거야. 박서방이 지 유리한 대로 계산하곤 책임은 너한테 넘기는구나. 그럼 우리도 우리 식대로 계산하면 되겠지. 눈물 닦아라. 손주가 걱정하겠구나. 애들이 어려도 알 건 다 알아. 지 엄마 속상한 거 알면 눈치 볼 거야. 어디 전화 좀 하고 오마. 부모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전해 듣고는 남편놈과 이야기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이 드셨나 봐요. 아버지께서 기다려보라며 어디론가 전화를 거셨어요. 저녁 8시까지 집으로 좀 와달라고 여기저기 통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전화 몇 통에 아버지 지인이라는 변호사분과 동생, 친척들이 전부
저희 집으로 집합하다시피 모이셨어요. 그리곤 함께 이런저런 심각한 대화를 나누셨죠. 저녁이 되자 실마리가 보인다 싶으셨는지 아버지께서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놈이 집 편한 대로 계산하고 망나니처럼 군다면 우리도 우리식대로 계산하면 돼. 하나도 어려울 거 없다. 그런 놈이 내 딸을 비빌언덕이라 생각하고 지 부모 돌봐줄 공짜 하인 취급했나 본데 절대 그렇게는 안 됐지. 자, 인사해. 아빠 오랜 친구고 직업은 변호사다. 오래된 친구인 만큼 일 잘 해결해 주실 거야. 그리고는 아빠의 오랜 친구라 하시며 부드러운 인상의 아저씨 한 분을 소개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경력은 보다시피 나이가 좀 있는지라 믿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놈이랑 오랜 친구였던 만큼 꼼꼼하게 처리해 줄게요. 작은 것 하나도 빠지지 말고 전부 말해봐요. 100원 하나까지 전부 다. 그렇게 저는 이혼을 준비했어요. 아마 제 남편은 제가 잠시 열받아 충동적으로 친정에 간 줄로만 알고 있었겠죠. 하지만 저는 그 사이 이혼뿐 아니라 이민까지도 준비하고 있었어요. 사실 제 밑으로는 여동생이 하나,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여동생이 캐나다에서 남편을 만나 살고 있었거든요.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은 뒤에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이라고 이야기했는지 몰라요. 언니, 여기 한국이랑 완전히 달라. 내 주변에 워킹 홀리데이 다녀온 친구들, 어학연수 다녀온 친구들 다 만나봐도 여기만큼 살기 좋은 데가 없대. 엄마 아빠 나이 드시면 꼭 여기로 모시고 와서 살 거야. 언니도 놀러와. 이미 여기서 터전 잡고 살고 있는 내가 있는데 걱정할 게 뭐 있어. 그런데 이번엔 남편과 이혼할 거라는 이야기를 들은 여동생은 이때다 싶었는지 저를 무척 끈질기게 설득하더라고요. 변호사님과 소송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동생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언니 소식 들었어. 이혼한다며. 잘 생각했어. 그런 미친놈이랑은 하루라도 더 같이 살면 안 돼. 언니 너무 잘됐다. 마침 나 여기 일하는데 조금 있으면 티오도 날 것 같은데 딱 언니 전공이야. 와서 살자. 수연이 살기에도 답답한 아파트 숲 한국보다 훨씬 더 좋을걸? 내가 말했잖아. 여기 아기 낳고 살기 정말 좋은 곳이라고. 이웃들도 전부 친절하고 착해. 온다고만 해. 내가 다 준비해둘게. 언니랑 수연이는 정말 각자 몸만 들고 오면 돼. 언제나 권유했는데 용기가 나질 않아 늘 거절했던 여동생의 제안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까지 오고 나니 이혼도 하는 마당에 해외살이가 뭐 어려웠겠어요. 이제야 새로운 삶을 위해 환경을 바꿔볼 용기가 나더라고요. 고마워 영주야. 그렇지 않아도 네가 예전부터 캐나다 살기 좋다 노래를 불러서 생각해보고 있었어. 네가 한 번 더 이렇게 제안해주니 나도 이번에는 진짜 이민 가볼까 해. 정말 다 준비해줄 수 있을까? 언니가 되어서 동생들 챙기지는 못하고 챙김받아 미안하네. 아니야 언니. 나도 언니 온다고 하면 너무 좋고 땡큐지. 친구들 전부 외국인들이고 한국인들 모임은 있어도 맘 터놓고 속 이야기할 사람도 없었는데 잘 됐지 뭐. 언니 온다고 하니 너무 좋다. 그래 고마워. 몇 주 정도면 다 정리할 수 있을 거야. 다행히 남편 놈이 생각보다 멍청하고 나는 시시콜콜 증거로 남아있는 게 너무 많아서 수월하게 잘 끝나질 것 같대. 잘 마무리하고 연락할게. 정말 고마워. 그래 일 마치고 나면 연락 줘. 새롭게 시작하면 언니한테도 수연이한테도 리플렛이 될 거야. 캐나다에 언니가 온다니 난 너무 좋다. 해외살이 막막하지만 아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그게 가족이라니 이보다 더 든든한 울타리가 있을까요? 남편놈과 인연 끊을 준비를 하니 모든 일들이 그제야 술술 잘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변호사분의 꼼꼼하고 신속한 처리 덕분에 저는 몇 주 안에 모든 일을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었어요. 기어코 시부모님은 그 집에 들어와 사시기로 했나 보더라고요. 남편 놈이 이제 네가 어쩔 테냐, 별수 있냐 받아들여라 라는 식으로 문자를 남겼거든요. 내일 아침 10시 이삿짐 들어와. 늦지 않게 와. 당연히 제가 올 거라고 생각한 듯 배짱 부리는 오만한 문자였죠. 저는 남편이 출근한 사이 용달을 불러 제 짐을 전부 뺐어요.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 테이블 위에 2장의 종이를 두고 왔죠. 하나는 이혼소장이었고 하나는 재산분할 관련해 남편 놈 방식대로 제가 지금껏 해왔던 내조 양육, 우리 집안일, 시부모님 집안일, 반찬값, 약값, 시부모님을 모시며 들어갔던 비용들 하나하나까지 되는 대로 전부 긁어모아 마지막에 계산을 해뒀던 것이었어요. 그날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서류 2가지를 이제서야 확인했는지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 테이블 위에 이 서류들은 다 뭐야? 나랑 이혼하려고? 아니지? 여보가 모아둔 증거들 전부 다 봤어. 이게 다 뭐야? 들어와, 이야기 좀 하자. 잘 봤네. 너랑 이혼하려고? 아니긴 왜 아니야. 내가 충동적으로 잠깐 친정에 와 있는 줄 알았나 봐. 다시 그 집으로 내가 들어갈 줄 알았어? 여태껏 전화 한 통 없다가 이제서야 연락을 다 하네. 아 여보, 많이 화난 건 알겠어. 알겠으니까 와서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 이혼 진심이 아닌 거 알아. 우리 수연이도 있는데 어떻게 이혼을 해? 수연이 안 보여준다는 게 말이 돼? 그렇게 수연이를 끔찍하게 아낀다는 놈이 몇 주 동안 수연이 보고 싶어서 어떻게 참았어? 너 수연이 안부 묻는 연락 하나도 없었잖아. 수연이 빌미로 이혼 막아볼 생각은 하지도 마. 넌 아빠도 아냐. 어느 아빠가 딸 돈에 손을 대. 아니 여보, 다 알겠고 내가 잘못했어. 우리 10분만 얼굴 보고 얘기하자. 응? 딱 10분만. 아니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얼굴 한번 안 보고 전화로 할 수가 있어. 너 그 정도로 무책임한 애 아니잖아. 뭐 10분? 나한테는 너무 아까운 시간이지 않니? 무책임이 그리고 왜 네 입에서 나와? 무책임하게 네 부모님 나한테 떠맡긴 건 너잖아. 아참, 당신 계산법 말이야. 오류가 많더라. 역시 변호사는 다르더라. 법은 아무것도 모르는 네가 해둔 계산들이 한참 잘못되어서 우리 변호사님들이 고생 좀 하셨지. 아 5분만 시간 내줘라. 5분만. 우리 사이에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그리고 계산까지 이게 다 뭐야. 부부 사이에 왜 이렇게 계산적으로 100원 단위까지 기록해두는 거야. 우리가 남이야? 너 진짜 이렇게 예의 없게 마무리하려고 그래? 마지막으로 나랑 이야기 조금만 해. 네 마음 돌릴 수 있잖아. 야, 너한테는 5분이 아니라 1분도 아까워. 내가 지금 너랑 통화하면서 흘러가고 있는 이 시간들이 전부 아까워.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연락하지 마. 계산이 틀릴 일도 없지만 관련해서는 전부 우리 변호사님 통해 말해. 명함 받지? 당신 정말 나랑 이혼하려고 그래? 내가 잘못했어. 우리 부모님 다시는 모시라고 안 할게. 집에 들어오시라 한 것도 없던 일로 할게. 수연이 통장 돈도 내가 얼른 다시 모아놓고 우리 경조사 통장도 다시 메꿀게. 나한테 기회 한 번만 더 줄 수 있잖아. 우리 사이에 그 정도도 못 해줘? 우리 부부잖아. 자기야 제발. 내가 그렇게 메꾸라고 할 때는 내 탓하면서 어떻게든 네 부모님 나한테 떠넘기려더니 이제 와서 이렇게 말을 바꾸니?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결정이었으면서 지금 네가 이러니까 나는 너한테 더 실망하게 된다.
이럴 수 있었으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독단적으로 말도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며느리로서 이 정도도 못하면서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어? 아이 내가 미안해.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 줄 몰랐어. 이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힘들어할 줄 몰랐어. 그런 줄 알았으면 나도 고치려고 노력했을 거야. 말 안 해줬잖아. 이렇게까지 힘들다고 이야기 안 해줬잖아. 나도 몰라서 그랬어. 모르고 그럴 수도 있잖아. 한 번만 기회 주라.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잖아. 나도 그런 거라고 생각해 줄 수 있잖아. 나는 이제 한국에 없으니까 계산은 네가 먼저 시작했다. 우리 공용 통장이랑 수연이 통장에 손댔을 때부터 계산기 두드린 건 너였지 내가 아냐. 어떻게 그 계산을 그렇게 다 틀릴 수가 있니? 어쨌든 너는 내 할 바 아니고 나는 이제 비행기 탑승 시간이라 끊는다. 집사 생활 잘해. 남편은 부부 사이를 들먹이며 10분만 5분만 해가며 얼굴 보고 말하자 사정을 했지만 이미 제게 남편은 남편이 아니라 계산도 못하는 주제, 남탓만 잘하는 멍청이 집사에 불과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자 남편에게 다시 미친 듯이 전화가 걸려왔지만 저는 깔끔하게 비행기 모드로 돌려뒀어요. 변호사님께서 이 사건은 남편이 이길 확률이 매우 희박하니 안심하고 출국하라 장담해 주셨거든요. 덕분에 저는 비행기가 이륙하는 그 순간부터 이 사건을 완전히 다른 세상에 까있는 일로 치부해버리고는 더는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사지 멀쩡하면서 한평생 자기 손으로 작은 일 하나도 할 줄 모르던 불쌍한 시부모. 그런데 그걸 또 아무것도 모른 채 챙겨주며 효도라고 생각하는 남편. 거기까지는 어떻게든 이해해보려고 했죠. 하지만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며느리와 자식을 하인 만드는 시부모. 간사하게 제가 하던 효도를 이제 아내 시켜 대리 효도하드는 남편. 아마 계속 참아줬다간 저는 평생 대리 효도만 해드리다 고맙단 말 한마디 못 들었을 거고 제 딸은 시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목돈 모인 통장 하나 못 만들었겠죠. 계속 참고 살아주는 게 맞는 건가? 시부모님이 그럴 수 있으니 돌봐드려야 하나 하며 고민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듣고 보니 남편이 자주 제 탓을 했던 게 전부 가스라이팅이라 하더라고요. 남편의 말도 안 되는 궤변에 제가 흔들리고 제가 이상한 건가 하는 생각이 갈팡질팡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내가 아니라 내 자식이 지금 내가 겪는 이 일을 겪는다 생각해보세요. 갈팡질팡 남편의 말에 더는 흔들려서는 안 되겠더군요. 제가 참고 사는 건 저뿐 아니라 저희 부모님 마음에까지 대못을 박는 일이었고 남편네 부모님께 대리효도하면서 저희 부모님께는 불효를 저지르는 짓이니까요. 다행히 제가 더는 흔들리지 않고 단호하게 끊어낸 게 참 잘한 일이라 생각해요. 변호사님 덕분에 남편과 시부모님과의 인연은 그렇게 깔끔하게 끊어냈어요. 그동안 고생했던 제 노동의 대가도 심심치 않게 보상받을 수 있었고요. 남편을 원한다면 제 딸을 보러 올 수는 있었어요. 사실 이것도 걱정이었지만 한국은 아직 부모 자식 간의 천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다 보니 이해하기로 했어요. 남편이 괜히 딸에게 이상한 얘기를 해대며 가스라이팅을 해서 또 딸의 돈을 가져다 바칠까 걱정이 되었어요. 다만 남편이 캐나다에 그렇게 자주 올 여유가 될까요? 부모님께 있는 돈 없는 돈 전부 갖다 바쳤으니 딸을 보러 오려면 열심히 돈을 모아야겠죠.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잘 마무리가 되었으니 이제는 여기 사연을 보내드리는 걸 마지막으로 과거의 일로 전부 털어버리고 새 삶을 시작하기로 다짐했답니다. 여동생의 말대로 환경을 바꾸는 건 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일이 맞았어요. 현재 저는 이곳에서 인생의 2막을 즐기고 있답니다. 여동생 부부는
저와 딸에게 2층을 선뜻 내줬어요. 동생 부부와 한국에서 힘써줬던 부모님, 지인분 덕분에 얻은 삶이죠. 딸과 함께 새로운 꿈도 꾸고 있어요. 더는 며느리라는 위치 하나로 여기저기 족쇄 차듯 발목 묶여 살지 않아도 된다니 너무나 자유롭게 느껴졌고 제 자신을 드디어 찾은 것만 같아요. 여기엔 저와 제 딸 그리고 제 가치관을 위협하는 그 어떤 사람도 없어 매일매일 아침 눈 뜨는 게 행복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힘써 얻어내준 삶인 만큼 앞으로 더 잘 사는 것으로 보답하려고 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